그러면 미국은 그러면 경기 침체로 가느냐? 최근에 이제 미국 주가가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요거로 보고 있어요. 관세. 트럼프가 우방 국가에서도 최우방 국가인 캐나다한테 25% 관세 부과를 막 하고 있죠. 근데 사실 까놓고 보면은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한 게 없어요. 할 거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처음에 왜 할 거야 라고 했지만 캐나다 총리도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건너오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군사도 배치하면서 뭔가 계속 그 액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관세 안 올릴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실제로 그런 협상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할 게 해놓고서는 사실상 안 하고 있어요. 4월 2일까지 갈 건데 4월 2일 날 또 뭔가가 협상이 진척이 되겠죠. 협상이 진척이 돼가지고 그게 만들어지면은 안 하는 형태가 될 것 같고, 요거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무역 협정하고 있는데 이거 한국이랑도 할 겁니다. 그래서 불공정 무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가 같이 무역을 하는데 나는 자꾸만 적자를 보잖아. 그러니까 내가 적자를 덜 봐야겠어. 적자를 덜 보려면은 우리 걸 더 많이 사가야 돼. 또는 너네 걸 내가 덜 살 거야. 이런 건데 뭐 당연히 더 사가야지 하는 게 여러모로 좋겠죠. 그러니 이제 아마 뭐 더 사가라고 계속 할 것 같고, 그 대표가 이제 LNG인 거고,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은 계속해서 이 관세로 인한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고, 만약에 25%까지 관세를 올리게 되고 이 멕시코나 캐나다가 강경하게 와가지고 25%를 정말로 올리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미국의 물가가 올라갑니다. 이제 100원짜리가 125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물가가 25%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품목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면 연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리 지금 내려야 되는데 금리를 더 올려야 되잖아요. 금리 올리게 되면 지금 금리 내릴 거가 이미 시장에 반영돼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금리를 못 내리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주가가 하락하겠죠. 지금 그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현재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 최근에 트럼프가 계속 관세 인상에 대한 거를, 관세 부과에 대한 거를 강조하면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나스닥이 뭐 4%씩 이렇게 폭락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서 좀 더 다룰게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미국 경제가 힘드냐, 요걸 이제 살펴봐야죠. 결국 우리 항상 팩트 체킹만 하면 돼요. 미국 경제가 힘드냐 놓고 봤을 때 물가가 좀 안 잡히고 있는 게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중국이랑 정반대죠. 중국은 물가가 막 떨어지고 있어서 문제인데 여기는 이제 물가가 안 잡히고 있어서 문제예요. 경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2.9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뭐 4월에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다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고, 근데 요 내용들은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아마도 유가를 계속 낮출 것이기 때문에 유가를 낮추게 되면 물가 인상률이 낮아지게 될 거고, 그런 게 미국이 현재 강하게 이런 관세를 드라이브로 걸 수 있는 이유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기름을 계속 퍼내면 되니까요. 아직 물가는 잡히지 않았지만 뭐 그렇다고 이게 막 올라갈 만한 그런 이슈는 없어 보인다. 첫 번째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 있었어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뭐 떨어졌다.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주목받는 지표는 아니에요. 신뢰도가 높은 지표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보조 지표 정도의 성격이 강해서 저는 이거를 중요하게 보지는 않고 있는데,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얘를 봐가지고 조금 하락세가 있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요거부터가 이제 제가 실제로 보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럼 PMI 보시면 코로나 이전이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좋을 때랑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소매 판매가 우리 계속 봤던 거잖아요. 서브프라임 때 이게 꺾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왔었다는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이때부터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올라가요. 내려갈 생각을 안 해요. 돈이 많아요. 소비도 많고. 그래서 요거 여전히 소비가 좋기 때문에 미국은 힘들 일이 없다. 근데 소비가 좋은 이유가 뭐냐? 고용시장이 여전히 좋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계속 좋아서 지금 뭐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높은 상황이고, 실업률도 많이 올라갔지만 많이 올라가서 4.1입니다. 4에서 5가 정상적인 구간인데 여전히 4.1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뭐 계속해서 좋은 상태고, 금리 계속 올려서 이거 5%까지 올리겠다라는 게 미국의 생각이었는데 안 내려가잖아요. 그만큼 경제가 좋은 그런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인 이직 보고서, 이것도 진짜 많이 내려왔어요. 이게 금리 올린 효과예요. 미국의 고용이 100명 중에 5명은 실업자로 있어야 되는데 3명만 실업자가 있으니까 2명이 소비를 더 하는 겁니다. 2명이 소비를 더하니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서 물가가 올라갔던 거니, 물가를 올려서 내가 금리를 올려서 기업의 성장률을 둔화시키고, 그래서 부인 건수를 낮춰가지고 실업률을 높이겠다라는 게 미국 연준의 전략이었던 건데,
실제로 금리 올려가지고 많이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보다도 높아요. 그래서 예전에 왜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 한번 보면서 사람들이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저는 경기가 둔화되는 게 아니라 정상화되는 거다라는 이제 표현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정상화되어져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상황이라 뭘 살펴봐도 미국 경제가 힘들어질 것 같다라고 봤을 때 정말로 관세를 25%씩 올리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힘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계속 갈 걸로 보여진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중국 쪽으로 돈이 가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쪽으로 돈이 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미국이 조금 안 죽을 거라고 제가 예상하는 이유 그리고 이 타이밍에 상당히 많은 그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일어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추정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부터 약간 또 음모론적인 부분들도 조금 가미가 되어 있는데 경기 침체를 불사한 트럼프 나스닥 4% 폭락 경기 침체 공포에 월가를 덮치는 패닉셀 트럼프가 경기 침체를 불사하고라도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결국 관세 올릴 거니까 물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 금리 올라갈 거고 그러면 경기 힘들어지겠는데 라는 이제 신호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언젠가부터 이런 기사 헤드라인을 잘 안 믿어요. 이거 약간 유튜브 썸네일처럼 나오는 경우들이 요새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항상 내용을 잘 읽어봅니다. 그 안에서 팩트를 찾아내셔야 돼요. 저는 딱 이거 보자마자 저희 직원한테 뭘 시켰냐면 트럼프가 실제로 경기 침체를 운운했는지 조사해봐 라고 저는 지시를 내렸어요. 근데 트럼프는 경기 침체라는 거를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요 헤드라인 보고선 시장은 움직인 거예요. 지금 시장이 이런 단계에 있는 시장입니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이죠. 트럼프가 1기 때부터 계속 이제 가짜뉴스 얘기를 해요. 각 정당마다 서로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또 그런 언론사가 있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가짜뉴스라고 표현을 하지만 지금은 트럼프 정권이 행정부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을 할게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얘네들 계속 이제 가짜뉴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싸우고 있죠. 그 손해배상도 요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있냐? 트럼프를 도발하려다 망신당한 보여드릴게요. 트럼프에게 이민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기자. Illegal immigrants are causing tremendous crime. Tremendous crime. Immigrants commit less crime than U.S.-born citizens. Okay. There are less immigrants. Illegal immigrants. I'm talking about illegal immigrants. I'm not talking about immigrants. I'm talking about illegal immigrants. I'm an immigrant. You're an immigrant. We're all The immigrants. Pew Research says that there are 기자는 순간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마는데. Try getting it out. Try getting it out. I'll get it out. I mean, I don't know if you're going to put this on television, but you don't even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Try getting it out. Go ahead. You're a very naive person. 결국 트럼프에게 크게 한 방 먹었네요. 언론이 국제 연대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가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겠다고 하자 좌파 언론은 불법 체류자 추방을 이민자 추방으로 프레임을 교묘하게 바꾸며 이민자 출신 영부인 멜라니아를 공격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녀의 모국 슬로베니아 좌파 언론도 그녀의 동상을 만들며 배신자라고 조롱했습니다. 이에 멜라니아 트럼프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You're an immigrant, yes. Do you ever think he's gone too far? I follow the law. I follow a law the way it's supposed to be. I never thought to stay here without papers. I had visa, I travel every few months back to the country, to Slovenia, to stamp the visa. I came back, I applied for the green card, I applied for the citizenship later on after many years of green card. So I went by system, I went by the law, and you should do that. You should not just say, okay, let me just stay here, and whatever happens, happens. When he talked about a ban on Muslims, it's not for all the Muslims, it's the one we need to screen them who's coming to the country. He wants to protect America. 이런 내용들이 제가 오랜 기간 이제 기사를 보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합해가지고 팩트를 확인해가면서 이거는 내가 정말 잘 읽어봐야겠다라고 이제 했던 그 이유인 거고 여기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지 이민자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아닌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의 표심을 얻어야 되니까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었고 요 기사가 그런 상황에서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진짜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트럼프가 경기 침체에 대한 언급을 과연 했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저는 항상 기사를 유심히 본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경기 침체를 예상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일을 예상하는 것을 싫어한다. 과도기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고 우리가 하는 것은 불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큰일이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강력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고 주식시장을 너무 신경 써서는 안 된다. 그냥 요 정도 얘기를 한 거예요. 경기 침체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외신도 다 뒤져봤어요. 경기 침체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요게 어디에서 뭐 때문에 이런 이슈가 생긴 걸까라는 저 스스로한테 이제 질문을 좀 해봤어요. 자, 보시면 여기 인터뷰를 폭스뉴스가 했거든요. 이 폭스뉴스는 자기네들 인터뷰했으니까 자기네들 일면으로 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폭스뉴스는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우파 언론이에요. 폭스뉴스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누가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경기 침체가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나스닥이 폭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날 이걸 보고선 저 혼자 생각을 정리해 놓은 내용이 이겁니다. 미국은 이렇게 빠지고 있고 중국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은 뭐 지금 올라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올라가고 미국은 떨어질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떨어지니, 그럼 도대체 이거 그레이트 로테이션 나도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 돈이 지금 중국으로 흘러가나?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나 했고, 주가는 경제를 선반영하는데 그러면 중국 경제 앞으로 좋아지고 미국 경제 앞으로 어려워진다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했으니까 제가 이거 찾아봤던 거고, 도대체 트럼프랑 시진핑이 그리는 그림이 뭘까? 트럼프는 경기 침체를 언급한 적이 없는데 언론은 앞다퉈서 트럼프가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라도 관세를 올리겠다고 했다고 보도를 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게 저한테는 너무 궁금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막 파헤치기 시작을 했죠.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를 운운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딱 요거가 나왔어요. 미국의 재정적자 축소. 트럼프는 재정적자를 축소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았습니까? 축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만기 도래하는 국채의 이자를 낮춰야 돼요. 두 번째로 국가 간의 무역 협정에 대한 재협상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를 이제 겨냥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고,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이유들을 좀 살펴볼게요. 연방정부의 부채가 이제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줄어들 것 같진 않은데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끊임없이 올라가는 이 경사도가 엄청 가파라지고 있죠. 이게 물가가 올라가게 됐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평균적으로 연 한 5%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거의 한 9%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부채를 계속 찍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부채가 23조 달러에 달았던 것이 이제 36조까지도 올라왔습니다. 실제 바이든, 그러니까 미국 대선 직전에 재무장관이었던 옐런이 국채를 엄청 찍어내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2024년도에 국채 발행량이 이제 코로나 때만큼 된 게 보이시죠?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된 거니까 엄청 올라갔는데, 이 중에서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우리가 이제 미국 국채, 우리 왜 3개월물, 2개월물, 10년물, 30년물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요겁니다. 빌이라고 하는 게 1년 이하의 단기 국채예요. 1년 만기, 1년 이하의 기간 동안에 만기되는 거. 노트가 2년에서 10년 사이, 본드가 이제 10년 넘는 것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단기채인 빌의 그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이 얘기 뭐냐면은 2024년, 2025년부터는 단기채가 계속 만기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 내가 계속 돈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돈을 갚던지 아니면 대출을 연장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갚겠습니까? 이건 갚고 안 가요. 안 갚고 계속 이제 연장시키면서 가는 건데, 만기 도래하는 금액이 여기 그냥 딱 보시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36조 달러 중에 한 9조 달러가 올해 만기하는 거예요. 다른 해에 비해서 유난히 많죠. 근데 이 중에서도 3, 4, 5월에 이게 집중돼 있어요. 거의 한 70%가 3, 4, 5월에 국제 만기가 도래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발행했던 그 이자율을 보면은 한 4.2에서 4.3, 많게는 4.4까지 돼요. 자, 여러분들이 트럼프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적자를 축소시키고 싶어요.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자를 줄이는 거예요. 이자를 줄이려면 뭘 하시면 되겠습니까? 금리를 낮추면 되잖아요. 근데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액션들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현재 지금 미국의 채권 수익률을 보면은 3개월물 4.3이고 2년물 4.0이고 10년물 4.2예요. 이때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상태에서 그럼 이자 부담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면 트럼프는 얘를 낮추고 싶을 거예요. 얘를 3%까지 막 낮추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9조 원에 달하는 돈의 이자를 얼마나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9조 달러에 달하는. 이렇게 지금 단기채가 상당히 많은데, 그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트럼프가 계속 파월한테 자기가 대통령 돼서 취임하기 전부터 파월한테 계속 금리 낮추라고 엄청 요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파월이 미동도 하지 않았죠. 아니, 난 지표만 볼 거다. 근데 지금 미국 경제가 너무 좋은데 금리를 왜 내리냐? 오히려 물가를 잡아야 된다. 이제 그런 표현을 계속하면서 트럼프가 자기 트럼프 당선되는 순간 파월 잘라버릴 거라고 이런 얘기까지도 막 오고 가고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여기는 지금 안 담았지만 파월한테 금리 인하라는 압박을 더 이상 하지 않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플랜 B를 적용할게 라고 저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도 보면은 이제 오늘 FOMC가 있을 텐데 거의 99%가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어요. 금리 동결을 예상할 밖에 없는 이유는 파월이 경제 지표만 보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경제 지표 앞에서 보셨듯이 너무 좋잖아요. 금리를 낮출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 그냥 금리는 유지를 하는 거고. 근데 트럼프는 금리를 낮춰야 되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요거 채권 시장을 아시는 분은 바로 하고 오실 거예요.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채권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채권 수익률은 채권 금리랑 같은 용어예요. 채권을 사람들이 많이 사면 채권 금리,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요. 사람들이 안 사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트럼프는 금리를 낮추고 싶죠. 그러면은 채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미국 채권을 많이 사게 만들려면은 세상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되는지 혹시 아세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벌어지면 돼요. 뭔가 막 불안불안한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나 주식도 빼고 일단 채권 사야겠어. 채권 중에 무슨 옷 입기 제일 세요. 미국 거 사야 되잖아요. 미국 채권 사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3, 4, 5월에 지금 미국은 채권을 싸게 금리를 낮춰가지고 빨리 연장을 시켜야 되고 연장도 그냥 1년짜리 뭐 3개월짜리로 연장시킬 게 아니라 구조 개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다시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10년물 이런 걸로 대체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미국은 지금 금리를 급하게 낮출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금리를 급하게 낮추면은 경기가 또 너무 좋아서 인플레이션 이슈가 또 생기니까 아마도 일시적으로 조금 위험 선호를 만들어서 빨리 저 3, 4, 5월에 저거 다 갈아치우고 10개월짜리로 갈아치운 다음에 다시 정상화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의 판단이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젤린스키가 정장 안 입었다고 쫓겨나는 거 보셨죠? 지금까지 정장 안 입어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정장 안 입었다고 막 트집 잡으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더 심해지고 지금 미사일 더 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후티 여기다가도 지금 미사일 더 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중동 쪽이 다 끝나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더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지금 이란한테도 후티 반군이 만약에 공습 어딘가를 공격을 하면 이거는 이란의 소행인 걸로 간주할 거야 하면서 내가 미국이 직접 개입할게 하면서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는 다 아시잖아요.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고 국제사회에 위험 선호가 생기면 그걸로 미국채를 살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이걸 봐야 돼요. 빅스 지수. 이게 공포 지수예요. 공포 지수라고 불리우는 이제 변동성 지수인데 변동성 지수가 높아지면은 주가는 하락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떨어진 상태인데 이게 다시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트럼프 취임 이후에 올라갔던 것들이 쫙 내려오고 있고 이게 좀 더 내려가기를 트럼프는 원하고 있고 3, 4, 5월에 만기되는 국채가 다 연장이 10년물이나 뭐 5년물이나 이런 중기채 내지는 장기채로 전환이 되면서 3%대 내지는 4% 초반에 전환이 되면서 끝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시장이 이제 회복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림을 하나 이제 그려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재정 적자를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역 협정을 빨리 대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다 몰아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전쟁으로도 공포 심리를 조성하고 관세로도 공포 심리 조성해서 얘네들 빨리 움직이게 만들고, 그러니 이것 때문에 주가는 하락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일본에다가도 지금 잣대를 들이대고 있고 유럽이랑도 지금 상당히 팽배하게 지금 다투고 있는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공포를 계속 몰아넣으면서 일시적인 조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도 이제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제가 뭐 자동차나 반도체만 얘기했고 이거는 저도 사실 놓치고 있었는데 이게 있었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한국에 미국산 소고기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또 광화문에서 엄청 집회하고 했던 거 이제 기억나시나요? 저는 그때 제가 신약개발회사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만들던 약의 원료 중에 하나가 소뼈가 있었어요. 소뼈가 있어서 그때 당시를 제가 너무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뭐 한간에서는 또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서는 뭐 민주당의 음모론으로 만들어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전 세계가 광우병 이슈 때문에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유럽에다가 뭘 수출해야 되는데 광우병으로부터 이 원료가 안전하다는 거를 입증을 해라. 입증하지 못하면 수출 금지.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도입한다고 하니 광우병 걸린 소고기 먹으면은 사람도 인간 광우병 걸려가지고 막 뇌가 막 빵꾸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혹시 그거 아세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한국에다가 수출하겠다라고 하니 수출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럽에서 어떻게 썼냐면은 30개월 이하 소는, 그러니까 어린 소들은 안전해. 그러니까 요거 30개월 이하 소를 쓰면은 우리가 수입할게. 근데 그 이상 되는 것들은 얘가 안전하다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거를 너네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 근데 이거 실험하는데 막 몇 억씩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합니까? 그러니 못하고 다 30개월 이하 된 소로 다 바꿨었어요. 그 회사에서. 저는 그걸 제가 너무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됐다고 하길래 그렇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었죠. 근데 지금 현재는 중국, 일본, 대만 다 30개월 이상 수입을 한답니다. 제한 조치가 없대요. 한국만 있대요. 근데 이 당시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많이 발견됐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었냐면은 우리에 가둬놓고 사료 먹이면서 키워서 그런 거다. 염소 사료 막 이런 것들, 또 동종 사료 이런 것들을 먹여가지고 만든 건데, 반면에 호주나 이런 데들은 막 뛰어놀고 하니까 방목해가지고 풀 먹으면서 자라는 애들이니까 그게 없다, 이런 것들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미국도 그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요새 최근에 뭐 광우병 이슈 따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지난 일인데 광우병 얘기를 저는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됐으니 이거 너네 수입해가,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걸 뭐 받아들이네 마네, 요거는 이제 또 정치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좀 살펴봐야겠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에다가는 쌀을 팔겠답니다. 현재 일본은 쌀을 이제 수입을 안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미국산 쌀에다가 700%의 관세를 부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 타이밍에 왜 나왔을까? 저는 또 이거를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일본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이 이제 드디어 잃어버린 20년을 지나서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넘어섰고, 이제 플러스 한 2.5, 뭐 3%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경기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는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미국 채권을 팔아가지고 일본 채권을 사게 돼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아까 전에 왜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많이 팔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기에 일본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엔캐리 트레이드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은 3, 4, 5월에 지금 대출 만기 연장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을 원하겠습니까, 미국이? 안 원하겠죠. 그렇다고 일본한테 야, 우리 지금 채권 연장해야 되니까 너네 금리 올리지 마, 이렇게 명령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들고 나온 카드가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왜냐? 일본의 현재 물가 상승의 주범이 쌀이래요, 쌀. 그 물가 상승률의 한 26%가 식품이 차지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게 이제 쌀인데, 쌀이 90%가 올랐답니다, 쌀 가격이. 그러니까 야, 너네 우리 거 수입하면 되잖아. 우리 거 수입해가지고 공급해주면은 물가 안 높아질 거 아니니? 물가 안 높아지면 금리 안 올려도 되잖아, 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로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다양한 국가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압박을 통해서 재정 적자도 축소시키고, 또 이들이 금리를 올리지 않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으로 이제 일석이조를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게 이제 일본 내의 쌀 가격을 하락을 유도시키고, 물가락으로 인해서, 정확히 말하면 물가 하락이 아니죠, 물가 상승률의 하락인 거죠. 그걸 통해서 금리 인상을 지연시켜서 엔캐리 트레이드를 방어한다. 그럼 3, 4, 5월 사이는 일본이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 상반기는 채권 시장을 원만하게 만기를 연장하면서 넘어가고, 그러면서 그 하반기에는 재정 적자를 축소시킬 수 있는 협상들이 다 마무리가 되겠죠.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전쟁 종료에 대한 것도 강하게 뭔가가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세게 들어오는데 다른 국가들이 계속 반발하면서 싸울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트럼프 1기 때 너무 초반부터 강하게 밀고 나가다 보니까 이제 인기가 떨어지면서 중간 선거에서 패배한 뼈아픈 기억을 지금 트럼프는 하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 선거에 조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초기에 나쁜 거 힘든 거 다 감내하고 다 쏟아 집어넣어서 넘어가고, 그러면서 중간 선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런 전략으로 갈 거라고 보여지고, 이거는 뭐 사실 모든 그 정부가 계속 세우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인 거고, 트럼프 2.0 행정부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중간선거 승리까지 이끌고, 집권 후기에는 원했던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그 원했던 거라고 하면 이제 중국을 굴복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간선거 때 이렇게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조금 이제 트럼프가 인기가 많이 떨어졌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봤었고, 요 시기에 미국 주가가 더 떨어지는 이유가 이제 딱 요거라고 저는 보시면 돼요. 요 시기에 제가 이제 만약에 펀드 매니저잖아요. 그러면 저는 펀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할 것 같아요. 그 리밸런싱 작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항상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나는 주식 50%와 채권 50%를 가져갈 거야 해서 가지고 갔어요. 근데 갑자기 주식시장이 너무 좋아졌어.
채권이 마이너스난 게 아니라 일단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주식이 60%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식 10% 팔아가지고 채권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글로벌 기관에서 하는 주요 해외 배형 펀드들은 이런 리밸런싱 작업을 반기 내지는 분기마다 합니다. 그래서 요 타이밍에 그럼 하기가 딱 좋죠. 미국은 고평가 국면에 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 중국 경제는 힘들지만 워낙에 지금 외국인 투자 자금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저평가 국면으로 보여지는데 요 타이밍에 미국가 팔아가지고 중국 거 좀 사놓으면은 펀드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그런 변동 상황이 조금 벌어지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예시를 좀 들어드리자면은 나스닥과 상해 종합에다가 우리가 1억을 투자했다고 칠게요. 7대 3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이제 나스닥에 7천만 원, 상해에다가 이제 3천만 원을 산 거죠. 근데 수익이 막 이렇게 났어요. 뭐 상해에서는 이거 이제 2022년부터 2024년 동안이니까 나스닥은 22% 수익 나고 상해 종합 마이너스 18%가 난 거죠. 그 바람에 78대 22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820만 원씩 팔아가지고 얘를 더 사주고 얘를 팔아주고 해서 이 밸런스를 7대 3으로 다시 맞춰주는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로 보여지고,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달이었나 누가 이제 저한테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물어보셨는데, 제가 미국 시장은 경제는 경고하나 밸류에이션은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M7에 대해서는 뭐 포가 거의 지금 60배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다. 그래서 뭐 이게 증시가 30%씩 빠질 정도의 그런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일시적인 조정은 뭐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거였던 거예요. 미국 S&P 500의 역사적 평균 퍼가 한 15에서 16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28배래요. 거의 2배 정도 더 올라가 있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는 게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는 지금 표가 없는데 중국은 경제가 안 좋은데,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 4.5, 4.6 예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5.0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저평가 국면에 와 있는 거예요. 계속 내려갈 건데 더 내려갔으니까 일시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서 리밸런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게 3, 4, 5월간은 조금 계속 될 것 같다. 그 이유는 미국의 채권 많기 때문에 3, 4월이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3, 4월은 되게 세게 올 거고 5월부터는 조금씩 이제 회복세로 전환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면은 올해 초에 중국이 딥시크랑 중국 양회 때문에 주가가, 거기다 이제 저평가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제 올라갔고, 미국은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실제로 그레이트 로테이션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싹 한번 점검을 해봤고, 점검을 해본 결과 일시적으로 이런 내용들 국채 리파이낸싱이나 중간선거 이슈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세에 큰 변화는 없는 걸로 보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중국 증시 좀 좋고 미국 증시 좀 안 좋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틱톡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에서 매각을 하지 않는 시장은 미국 주도 하에 움직이는 시장으로 변화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